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거대한 인구가 내수를 뒷받침하면서 니켈 등 천연 자원 등을 앞세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핵심 국가로 떠오른 국가, 세계 4위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중국, 베트남의 뒤를 이어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이 될 거라 하는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글로벌 전략 기주로 부상한 인도네시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2023년 1월) 한국 인도네시아 CEPA 발효. 인도네시아 통계청 2024년 GDP 성장률 전망치 5.24%. 인도네시아 2026년까지 OECD 가입 추진.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2023년 1월 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CEPA를 통해 2억 7천만 명의 인구 대국이자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 시장이 추가로 개방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매년 230만 명이 노동시장에 신규 유입되고 중위 연령이 27세, 15에서 64세인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70%인 매우 젊은 국가인데요. 또한 2021년 기준 세계 1위 니켈 매장량을 비롯해 주석, 금, 보크사이트, 석탄 등 방대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은 세계 매장량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전기차 분야 공급망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 국내 대기업이 이미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해 공급망 선점에 나섰습니다. OECD는 올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률을 기존 4.7%에서 4.9%로 높여 잡았고 2024년엔 이보다 더 높은 5.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특히 지난 11월 물가 상승률이 2.56% 수준까지 내려오며 성장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4,580달러로 중상위 소득국가 지위를 회복한 인도네시아는 2023년에는 OECD 가입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아이를란과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2026년까지 일본과 한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전략 기주로 부상한 대세 신흥국 인도네시아. 우린 그곳에서 어떤 기회들을 찾아 나가야 할까요? 글로벌 전략 기주로 부상한 인도네시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다양한 시선에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관련해서 활동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이 됐다 그러고 최근에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위해서 신고서도 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발리에 신혼여행 가는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하면은 어떤 키워드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우리나라의 키워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령화되고 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사실 우리 한국 경제가 굉장히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로부터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글로벌하고 하나는 디지털화인데 사실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큰 추세가 두 가지인데 우리 최근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장 그 큰 배경에는 우리 글로벌화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 2000년도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고 그렇죠. 2010년도는 베트남이라고 하는 또 큰 시장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라고 하는 것보다는 갈라파고스화 국내에서 많이 머무르고 있다 보니까 우리 한국 경제의 성장이 이렇게 침체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화두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화자입니다. 지금의 화두는 자카르타다. 그래서 네. 우리가 2020년 이후에는 한국 경제가 인도네시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우리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 수가 현재 2,300개, 2,400개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중국에 5만 개 갔거든요. 네. 한 10,000개 정도는 갔어야지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다. 그렇게 보면 이제 지화자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기자로 바꿔보자. 지금의 기회는 자카르타다. 이렇게 네. 가서 제 목표는 한 10,000개 정도의 우리 기업이 가게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게 될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110억 불 수출하고 160억 불 수입해서 기회의 땅에서 우리 50억 불 적자 보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한국 경제 정책에서 인도네시아가 더 주목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그런 하고 차원에서 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GDP 규모로 13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가 16위에서 격차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물론 이제 인구 숫자 때문에 그런데 구매력 기준으로 PPP를 놓고 보면 오히려 뭐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를 앞섰다 이런 그 데이터도 있고,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들어서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고 견고하게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포스트 차이나의 그 대체 국가로 이렇게 보려면 첫째 인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인구 규모로 보면 전 세계 4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국 다음으로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한 2030년도가 되면 미국의 인구를 추월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게 경제 인력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려면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생산 가능 인구가 한 70% 정도 되는 나라고. 특히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평균 연령이 21살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평균 연령이 29살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디지털화의 가능성도 높고 또 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높은데, 우리 인도네시아는 1인당 국민소득은 한 4,5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소득 격차가 많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인구를 한 2억 9천 정도로 보면 인도네시아 인구의 16% 정도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4,300만 명 정도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으로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도 악명이 높은 뭐 수하라토 대통령 때문에 굉장히 인도네시아가 부패 국가, 굉장히 좀 부패가 심하고 국민 소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는데, 조코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10년 동안 굉장히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인도네시아는 건국 이후에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쭉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2020년 이전의 인도네시아하고 2020년 이후의 인도네시아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조코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친기업 정책도 많이 폈지만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그 사회복지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휘발유에 보조금을 준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면, 우리 조코이 대통령이 오고 나서부터는 이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깔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자카르타 시내 호텔까지 가려면 옛날엔 3시간, 4시간 걸렸거든요. 지금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 202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실망하고 오셨던 분들은 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조코이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부터 친기업 정책을 편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외국계 기업들한테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든지 어떤 정책 변화라든가 좀 대표적인 정책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법이 이제 옴니버스법이라는 건데요. 인도네시아는 우리 산업 분포가 이제 농업이 한 20% 정도 되고요. 서비스업이 한 60% 정도가 되고 제조업이 20%, 21% 정도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제조업을 키우지 않고서는 인도네시아가 목표로 하는 탑 5, 인도네시아는
독립 100주년 되는 2045년도에 탑5, 탑4의 경제 국가가 되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제조업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조코이 대통령의 정책의 가장 핵심은 친기업 정책이고요. 우리 과도한 노동에 의해서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런 부분들을 옴니버스법으로 상당히 정책으로 친기업 정책으로 많이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과거에 걱정했던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노동 문제가 굉장히 과격하더라 이런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됐고요. 또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이 올리려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성장을 고려해서 지역 단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과거에 투자가 어려웠던 예를 들자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땅을 산다. 옛날에는 불가능했거든요. 지금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쪽으로 많이 정책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2, 3년 전과 비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코이 대통령이 다운스트림법인가 하는 거 가지고 그 언뜻 보면은 그 미국의 IRA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원자재 수출을 좀 금지를 시키면서 자국 내에서 그거를 제조업으로 강화시키려고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은 모든 게 반대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천연 자원이 많고 한국은 천연 자원이 제로인 나라고.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급성장하고 있고 우리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는 천연 자원을 팔아서 자기들이 경제 성장을 하거나 또는 사회복지를 부담하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코이가 오고 나서부터는 목재라든지 에너지를 팔아서 버는 경제에서 제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서 네.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메이킹 4.0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자, 전기, 화학, 바이오 이런 산업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와 거래하던 경제의 규모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지금 돈이 사실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그 돈의 상당수가 지금 싱가포르를 넘어 있고요. 네. 싱가포르로 들어와 있는 돈들 중에서 인도네시아로 제조업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술이 한국에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더 기술 집약적인 산업 유치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 처음에 있습니다. 말씀 주실 때 한 2천 몇백 개 정도밖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거의 한 5만 개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많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런 그 다운스트림법이라든가 이런 그 인도네시아 정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좀 구체적인 진출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의 이제 인도네시아 투자가 코데코라고 하는 에너지 기업이 있어요. 석유 개발 기업이 사실 해외 투자 1호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투자, 뭐 베트남 투자하기 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지역이 사실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코린도라고 하는 업체도 어떻게 목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1단계 성공을 했다면 저는 크게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큰 재벌들이 한 10개가 있는데 재벌 10개 재벌들이 9개가 다 화교들 재벌입니다. 네. 근데 인도네시아는 제조업을 통해서 경제를 키웠다기보다는 서비스업을 통해서 키웠기 때문에 전부 다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조코이 대통령이 와서 이제 새롭게 하고 있는 부분이 기술 집약적이면서도 인도네시아의 원자재를 가장 부가가치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전기차 산업이죠. 네. 니켈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예, 배터리의 공장을 핵심 원료인 유치하고 니켈을 있었던 제일 많이 내는 나라라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시급하게 그들하고 좀 관계를 잘 맺고 그랬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나가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그 배터리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나요 지금? 그렇죠. 이제 우리 LG전자도 지금 LG화학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모비스도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테슬라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전기차를 유치해가지고 인도네시아를 전기차 생산의 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밸류 체인의 구조를 인도네시아에서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때가 상당히 기회죠. 왜냐하면 서비스업은 화교들이 다 잡고 있고요. 제조업은 일본이 다 잡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자동차도 지난 30년 동안 일본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97%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97%라고 하는 것은 일본 차의 그 점유율이 9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독점했던 것인데 인도네시아의 사람들은 요즘 이런 정부 사람들 만나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인도네시아의 제조업을 어떤 이유로 일본에 많이 맡겼는데 일본은 여기 와서 생산만 하고 기술도 안 주고 R&D도 안 해주고 사실 도요다가 R&D 연구소가 없습니다. 단물만 빨아먹었다 그렇죠. 뭐 이런 거가 되는 그래서 거예요. 이 밸류 체인에서 굉장히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단기적으로는 성장시켰는지 모르지만 일자리는 줬는지 모르지만 이 성장을 시키는 데는 파트너로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사실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로 가면서 큰 시장을 하나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R&D 연구소도 들어갑니다. 네. LG전자도 생산도 하지만 R&D도 만들어가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와 동반 성장을 한다.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인도네시아의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아까 말씀 주실 때도 플란테이션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랑 이제 그런 분야에서 뭐 협력을 한다든가 어떤 좋은 사례도 좀 있을까요? 사실 인도네시아의 가장 강점이 사실 농업이거든요. 근데 이 농업도 제가 인도네시아 농장들을 많이 다녀보면 한 10년 이상 된 이스라엘 농업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도 우리 한국의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산 딸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한국산 배를 제일 좋아하고요. 우리 싱가포르에도 딸기의 60%가 한국에서 직수입 수출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 분야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상당히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인도네시아는 농업의 나라고. 그래서 농업에 테크를 넣으면 스마트 농업이 되고 그런 잠재적인 영역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인도네시아는 인력도 많고 자원도 많고 지금까지 지금 이제 못해 왔다면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봐도 그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 경제 성장률도 거의 5%에 가깝고 물가 상승률도 인플레이션도 다 잡고 있는 것 같고요. 환율도 굉장히 안정돼 있는 이런 거로 돼 있고 주식 시장은 2023년 12월로 오면서 최고치를 찍고 하고 있는데 이거에 가장 그 주요한 이런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제 인도네시아가 그 제조업 육성이라고 하는 본격적인 방향을 지금 이제 이 조코이 대통령이 만들었고 거기에다 이제 가장 부족했던 인프라였거든요. 네. 사실 우리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거리가 한 130km 정도 되는데 차로 가면 4시간, 5시간 되는 곳이에요. 요즘 고속철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50분 만에 간다고요. 그래서 이 인프라가 갖춰지게 되면서 이 경제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교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돈이 상당히 부족했는데 요즘 인도는 중국의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특히 중국 자본들 중에서 싱가포르를 넘어와 있던 돈들이 많이 넘어와 있는데 기술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는 성장의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고 뭐 금융권이 진출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그러고 그 동남아시아의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의 70%가 인도네시아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로 굉장히 그런 수치들도 높은데요. 네. 조코이 대통령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그 혁신 생태계를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유니콘을 뭐 2025년도까지 25개를 만들겠다. 2019년도에 재선 때 그 야당 후보랑 토론할 때 보니까 유니콘이 뭔지 아느냐 가지고 해프닝도 있고 그랬는데 네. 인도네시아의 혁신 생태계는 지금 어떤가요? 사실 인도네시아의 혁신 생태계는 대체로 디지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기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섬이 17,000개가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선으로 연결된 나라라기보다는 어떻게 무선으로 연결된 나라, 디지털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토코피디아라든지 이런 고잭이나 뭐 이런 고잭이 합쳐져 가지고 데카콜이 된다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우리 아시안의 큰 형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RCEP이라는 우리 경제 협정이 체결되면서 이제는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것을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뭐 또는 말레이시아나 이렇게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기업은 싱가포르에서도 성공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성공하고 있고 그래서 유니콘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실 때 그 인터넷 보급률이나 이 모바일 그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고 그러셔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도 K 뭐 디지털 금융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네. 뭐 미래에셋에 앞서 나가고 금융권들이 많이 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들이 가서 이런 디지털 금융 쪽으로 굉장히 좀 어떤 그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금융 진출은 상당히 늦었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금융기관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인도네시아에 망해가는 금융기관들을 2개 정도 사가지고 사실 이렇게 이제 지금 막 이제 정상화 시키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늦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막 성장하는 단계잖아요. 근데 부동산 개발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앞으로 많이 해야 될 게 도로를 엄청나게 많이 닦아야 되는데 도로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닦게 되면 다 이 파이낸싱이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뭐 안 들어와 있을 때는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 건설을 하게 될 때 파이낸싱을 다 일본에서 해가지고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면 우리 한국 은행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화해서 굉장히 뒤처져 있는 그런 산업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이 굉장히 활황해되면서 시가총액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40% 정도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 숫자가 굉장히 작아서 반대로 얘기하면 알찬 기업들이 굉장히 상장이 많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ETF, 인도네시아 ETF도 상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느끼시기에 금융시장 향후의 이런 그 환경이라든가 발전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사실 성장 가능성에 비해서 주가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인도네시아 사람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저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인도네시아의 국민들 중에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늘어나게 되면 언젠가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도 그걸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결국은 이 주식 시장, 금융 시장이 나중에 이 지역 경제를 일으키는데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결국 이 부동산을 개발하고 나면 그 속에서 이제 제조업이 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조업이 크면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부분이 R&D 부분입니다. 이 R&D 부분을 우리 한국에서 협조를 하게 되면 이 R&D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가장 또 필요한 부분이 인재 육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있지만 이 사실 한국어를 배운 인도네시아 인력들은 다 산업 인력들로 쓰여져야 되거든요. 네. 너무 문과 쪽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한글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K 기업과 정신 교육도 좀 받고 그죠. K 반도체에 대한 좀 지식도 갖추고 이러면 사실 우리 LG전자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LG 연구소를 만들어내겠는데 수백 명이 필요하거든요. 네. 수백 명을 LG전자 연구소에서 채용을 해서 한국에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기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대학이 자체적으로 못할 때는 우리 한국 대학들이 가서 협력해가는 그런 모델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면 그 지금 인도네시아의 기회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수치상으로 놓고 보면 금년 초에 그 부패 지수가 오히려 조코이 대통령 이전까지도 퇴행하는 이런 것들도 보이고 수치상으로 안 좋은 부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를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제가 이 인도네시아를 때문에 이제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보면 인도네시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인도네시아는 기업하기 지옥 같은 나라다 이런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인도네시아는 기업하기 천국 같은 나라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답을 저는 이 홉스테드의 국가 문명 지수를 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답은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룰과 시스템으로 푸는 나라라기보다는 가슴과 정서로 푸는 나라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거든요. 네. 이슬람이라고 하는 제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한없는 겸손 이게 사실 이슬람 국가의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조그만 거짓말을 했을 때 사실 허용을 해주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협력을 함에 있어서도 이 사람에 대한 이해, 꿈을 같이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을 같이 만들고 저는 이걸 MVP라고 그러면 미션과 비전과 퍼포즈, MVP만 같이 만들고 방법은 이렇게 권한을 위양해 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 MVP는 따로 있고 우리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컨트롤 하려고 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볼 때는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낙천적인 나라입니다. 가장 웃음이 많은 나라고요.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철학을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일들이 훨씬 더 쉽게 풀린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중요시하지 않는 문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형제의 나라처럼 대하면 우리가 머리로 하는 기업보다는 가슴으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성공한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계속 좀 고민을 해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글로벌 전략 기지로 부상한 인도네시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동남아시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그곳에서 한국이 찾아야 할 기회 요소들에 대해 고민해봤는데요.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주신 김기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네카 퉁갈 이카, 다양성 속의 통합이라는 뜻의 인도네시아 통치 이념입니다. 18,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함께 다양한 문화를 창의성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나라인데요. 아세안 혁신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한 발 앞서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